자, 지금도 녹화되고요. 네. 신청해주신 거 신청서 보니까 그때 우리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네. 3회독 하셨다 그랬어요. 생물외교 연습소를. 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신 거예요? 네. 잘 풀려요? 그때 처음에는 한 문제 푸는데 30분, 40분 이렇게 걸렸었는데 좀 이제 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그것들은 좀 최대한 풀리게끔 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1차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풀린다는 게 뭐 이론을 정확하게 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제 틀에 맞춰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고 여러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잘 풀 수 있는데 네. 다른 문제를 딱 갖고 왔을 때 내가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네, 응용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번 1차 때는 제가 공부했던 게 거의 안 나왔거든요. 전범위를 했다고 했지만 그 1차 때 막바지에는 필요한 주제들만 공부를 해서 갔는데 거기서 던진 게 뭐 금융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은 실수로 해서 틀렸고 그 나머지는 손을 못 댔던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제가 약한 세목이 약간 부가가치세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인세는 이제 각각 그 논리라고 해야 되나? 뭐 문제 틀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라서 아예 그냥 접근 자체를 못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맞아요. 좀 이렇게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법인세 같은 문제는 딱 테마별로 딱 정해진 왁구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좀 친숙하지만 부가세법은 딱 짜여진 틀이라는 게 없으니까 되게 힘들죠. 자료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무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가세는.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 게 작년 1월이요. 작년 1월이요? 네. 그러면 1년 24년도 1년 공부하시고 25년도 1차 시험을 처음 보신 거예요? 작년에 쳤었고. 작년에 쳤었고? 그때가 55점인가 평균 했었어요. 작년 초에 공부를 시작하셔서 그냥 3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바로 1차 시험을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세법이 50점이 나왔어요? 아, 세법 말고요. 그럼 세법은 52.5점인가? 52.5점이요? 그리고 3개월 공부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네. 그때는 기타 세법을 전략으로 갖고 가셨습니까? 말 문제 그냥 다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진짜 그냥 풀기만 했어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외운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잘 하시는군요. 시험을 잘 보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1년 공부하고 올해 세법이 몇 점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올해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50점. 50점. 네. 어려웠으니까요. 올해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거를 먼저 풀어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를 다 풀어보셨나요? 네. 다 풀리던가요? 이제 거기서 몇 개 자료만 좀 삐끗해가지고 틀리고 그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 정도. 그러면 뭐 업무 추진비는 미리 좀 보고 오셨으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또 다시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주요 자료들 포인트를 좀 보고 같이 짚어보죠. 떠올려야 될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연관 지어서 1번부터 볼게요. 207쪽이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출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업무 추진비 송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연습용 문제인데 이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업무 추진비 딱 주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증명 서류를 받아왔느냐. 그렇죠? 아예 안 받아오면 증빙이 없으면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될 거고요. 그때 소득 처분은 상여죠. 왜 그렇죠?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책임을 물어요? 네. 아닌데. 우리 앞에 소득 처분 공부할 때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의 가산 조정이 딱 나왔을 때 생각해 보잖아요. 요 세무 조정한 요 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유보라 그러죠. 아니면 사회로 유출되었는가를 봐요.
사내에 남아있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 자산부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면 유보라고 하고, 네. 사회로 유출되면 살펴보죠. 뭘 살펴봐요? 귀속자를 살펴보죠. 네네. 그래서 귀속자에 따라 처분을 하는데, 사회로 유출된 건 분명하지만 귀속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대표자 상여. 네. 증빙이 없다면 누구를 모르냐면 귀속자를 몰라요. 그래서 상여로 가요. 알겠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네. 상여로 처분을 했어요. 네. 대표자 상여로. 네. 그런데 그러면 상여로 처분을 했으니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구성할 거예요. 그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말 그대로 상여로 소득을 처분받은 거니까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대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내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책임을 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득세를 대납해줘요. 대납을 해주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비용 처리한다. 두 번째, 대여금 처리한다. 첫 번째, 비용 처리했을 때 우리 세무조정 발생하나요? 그 비용 처리했을 때. 네, 기타 비용 처리하게 되면? 네. 세무조정이 발생하나요? 네. 세무조정을 해야 되나요? 네, 어떤 세무조정? 송금불상. 네. 소득처분은요? 기타 사회 이주. 왜 그렇죠? 대납을 해주고.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그러려고 가야 하는 거니까. 무한 굴레라고만 제가 외워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비용 처리했잖아요. 네. 대표자를 위해서 대신 내준 거죠. 네. 그럼 마치 야 세금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세금 내 이렇게 하고 대표자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귀속자를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속자 사회 유출된 금액이네, 귀속자가 대표자네, 그럼 상여로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여라고 하는 그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네. 근로소득 또 근로소득세 이게 굴러간다고. 네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자. 뒷대사회 유출. 네네. 네. 자, 두 번째, 회사가 소득세를 대납해주고 대여금 처리했어요. 여쭤볼게요. 요 대여금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인가요? 아니요. 업무와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 봐요. 안 봐요. 네. 그쵸, 안 보죠. 만약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법인세법상 어떤 규정들이 적용이 되나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저는 늘 네 가지를 정리하는데 한번 그 네 가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급이자 성금불상. 네, 네. 그리고 수입 배당 입금 불상. 왜요? 잘못 생각했어요. 지급이자, 네. 지급이자랑. 네. 그 지급이자 업무무관 이자 계산할 때 그 가지급금 적수가 필요한 거죠. 네.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돈 빌려주면 뭐 받아와야 되죠? 이자. 네. 너 적정이자 받아면 인정이자 입금상이. 네. 또 하나. 돈을 빌려줬다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는 채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송금. 네. 네. 그 대송금 처리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네.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충당금? 네. 대손 충당금. 네. 설정할 수 있나요? 못해요. 네. 세 가지 정리했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채권을 팔 수도 있어요. 회계에서 팩토링 같은 거 공부하시죠. 채권의 팩토링. 네. 채권의 팩토링, 받으러움의 할인 이런 거. 네. 그 채권 파는 거거든요. 네. 채권을 헐값에 팔면 손실 봐요.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채권의 처분 손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처분했는데 좀 헐값에 처분했어요. 그래서 손실을 봤어요. 그 손실이 인정될까요? 안 돼요. 이 네 가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징 정리하시면 돼요. 1번 자리에 동그라미 1번 요 금액은 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볼 수 없을까요?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그렇죠.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네. 동그라미 2번은 왜 안 되죠? 귀속 시기가 다릅니다. 업무 추진비의 귀속 시기는 언제죠? 그 발생주의라서. 발생주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죠. 접대 행위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송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은 뭔가요? 일단 업무를 업무 관련되어 있긴 한데 내부적인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 사용한 뭐 접대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종업원한테 접대할 일은 없으니까. 그럼 종업원한테 이렇게 돈 쓴 거는 왜 쓴 거죠, 이게? 복리후생비. 그렇죠. 그럼 세무조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뭐죠? 계정 차이입니다. 그렇죠. 계정 과목만 다르게 썼을 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똑같고. 동그라미 4번에 얘는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부계부를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부계부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예, 업무 관계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을 봐서 얘는 부당행위가 아니라 접대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접대의 목적이 있다면 특수관계가 있든지 없든지를 불문하고 그 성질에 따라서 업무 추진비로 보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 동그라미 5번이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거죠. 한 차례 건당 3만원 초과한다. 경조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 증빙을 받아와야 하는데 적격 증빙을 안 받아오고 비적격을 받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경우에는 기타세 유출, 무조건 기타세 유출로 하도록 돼 있죠, 우리 법에. 그거 걸러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증빙이 없어도 괜찮은 경우. 네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내 생산. 그렇죠. 법인이 자체 생산한 거를 접대 목적으로 줄 때. 두 번째. 농민한테 직접. 그렇죠. 농업인 직접 구입분. 농업법인, 어업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게 있대요. 그거 될까요? 안 돼요. 증빙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 경우에.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구입분은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적격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건 꼭 있어야 돼요. 아무리 농업인 구입분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뭘까요? 제출 신고서. 응? 신고서? 신고서 무슨 신고서요? 이거 의심의 입사에게는 헷갈린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 그 송금 명세서가 필요해요. 과로한 규정을 보시면 말 나온 김에 앞에 이런 부분에 가볼까요? 203페이지에 2번의 적격증명서류 미수치 업무추진비 표의 양가로 2번에 내용의 동그라미 2번 양가로 4번에 세 번째 줄 끝부분 괄호 안에 과표 신고할 때 송금 사실을 적은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서 제공한 경우에만 농업인 구입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지금 우리 두 가지 얘기했어요. 증빙이 없어도 된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자체 생산, 두 번째가 지금 농업. 자, 두 개 남았어요. 증빙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마카오에 간 거예요. 아, 해외 현지. 네. 수단이 없어서. 네. 마지막 하나. 이것까지 기억하시면은 대박. 이건 우리의 기본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하기 힘든 건데 이런 거 있어요.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으면 너 왜 안 받았니? 나 쟤랑 잘 지내려고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해요.
제가 현규님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요. 네. 근데 다음 달 5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제가 전화해서 그래요. 현규님 안 갚으셔도 됩니다. 왜요? 저는 현규님과 과외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접대한 거라는 거죠. 그 채권 이미 포기액을 접대로 보는데 그때는 증빙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증빙이 없어도 된다. 자체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이제 접대를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죠? 우리가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 법인이 그 물품을 애초에 생산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물품이었을 거예요. 네.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뭐라 그러죠? 자기 생산 취득.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자기 생산 취득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되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걸 그냥 준대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이게 뭐에 해당하죠?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걸 그냥 준대요. 공짜로. 간주공급? 간주공급이죠. 네. 간주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가 부과가 될 거예요. 네. 부가세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네. 사업상 증여일 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뭡니까? 시가. 무조건? 그 판매 목적 아니 사업상 증여를 여쭤봤어요. 사업상 증여. 네. 무조건 시가예요? 사업상 증여. 네, 시가. 무조건 시가? 네. 그 자산이 뭔지 봐야죠. 삼각 자산이냐 그러면 간주 시가로 가야 되고요. 그냥 비삼각 자산이다 그러면 시가로 가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접대를 삼각 자산으로 하진 않을 테니까 비삼각 자산일 거고 시가로 가면 돼요. 그럼 시가에다가 10% 곱해서 매출세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부가세는 거래 징수하는 시스템이니까 내가 접대로서 물건을 주면 저쪽이 공급받는 자, 내가 공급자예요. 그럼 나는 사업상 중에 매출세액을 계산해서 거래 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부가세 시스템에 따르면. 근데 그 거래 징수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받을 대가가 없어. 받을 대가가 없어? 아니, 접대하는 사람이 세금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가세도 내가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현물 접대할 때 발생하는 매출세액도 뭐로 가요?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그리고 그 현물 업무 추진비 평가를 할 때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평가해요? 가액 평가.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의 가액 평가 어떻게 해요? 그 시가와 장부 금액 중에 큰 걸로. 둘 중 큰 금액으로 네.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매출세까지 더하면 업무 추진, 현물 업무 추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를 멋스럽게 푼다고 부가세까지 고려해서 멋스럽게 푼다고 이렇게 푸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 자료 보고 봤을 때요. 문제에서 자료. 네, 자료를 보고 현물 업무 추진비가 나왔어요. 네. 부가세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래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는 둘 중에 큰 금액이고 부가세를 고려하니까 10%까지 고려해서 둘 중 큰 금액의 1.1 하면 업무 추진비가 될 거야 라고 머릿속에 식을 정리하시고 얘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회사에서 그 매출로 처리하거나 네. 그런 경우 포인트가 앞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이렇게 풀었을 때 현물 업무 추진비로 잘 계산이 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생각해보세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매출세액의 산식, 매출세액을 구하는 산식.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시가와 장부가의 회사에서 뭘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매출세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현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10%. 공급가액이 10%. 네. 사업상증할 때 공급가액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가. 시가의 10%. 그렇죠. 네.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얘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커버리면 매출세액이 뭐로 계산돼요? 장부가액이 10%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현물기업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장부가와 시가 둘 중 큰 금액 플러스 시가의 10%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거 하나로 문제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높아심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자료에 동그라미 2번으로 좀 가볼게요. 광고 선전비 나와요. 그 300만원하고 450만원의 차이가 눈에 보이십니까? 두 개 다 똑같이 광고 선전비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는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물품이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광고 선전비로 본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건 그냥 다 손금이죠. 네. 근데 특정 거래처에 공급하면 뭘로 보죠? 업체. 무조건? 한도 내에서 업체. 한도가 얼마예요? 물품 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송금이고, 네. 물품 하나당 가격이 3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한도 5만원 적용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광고 선전비를 지출을 했는데 그 금액이 연간 5만원 이하다. 그러면은 그냥 다 손금. 네. 5만원을 넘어간다. 그럼 넘어가는 금액은 업무 추진비. 네. 근데 그 5만원을 계산할 때 개당 3만원 이하짜리는 빼놓고 5만원을 계산한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자료가 이거죠. 채권 포기했다. 거래처와 그냥 약정에 의해서 채권을 포기했더라. 그럼 왜 거래처와 약정에 따라서 채권을 포기했는가? 그 거래처와 원활한 업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럼 얘도 업무 추진비고 뭐가 필요가 없다? 증빙이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4번이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된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매입세 불공제 7가지 있죠. 네. 외우셨죠? 네. 한번 읊어보세요. 아까 앞글자만. 앞글자만 해보세요. 4등세차 토면기. 네. 그걸로 하셨네요. 네. 네. 얘는 지금 업무 추진비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불공제 됐을 거예요. 질문. 법인세법상 어쨌든 매입세액은 부담한 비용이잖아요. 물건을 사올 때 부담한 거니까. 요 매입세액이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되는데 네. 나중에 환급 받을 때? 환급 받을 때? 네. 네. 그러면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지출이 발생한 귀속 시기에는 송금 불산이 유보로 하고. 네. 환급 매출 그 법인세를 납부할 때 그때 추인한다. 추인한다? 네. 유보 처리했던 예수금. 저 국회의원이 계시네요. 입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질문을 다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네. 부가가치세법상.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공제받는다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거고. 네. 네. 공제가 안 돼요. 네. 근데 분명히 회사가 돈을 쓰긴 했어요.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오는데 부가세까지 얹어서 110만 원의 돈을 썼는데 그 10만 원 내가 환급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 접대 관련이라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 법인세법상 법인소득 계산할 때, 각사소득 계산할 때 비용 처리는 내가 할 수 있냐. 그 10만 원 내가 돈 쓴 거. 그걸 여쭤본 거예요.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네. 됩니까? 네.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됐는데? 암기만 해가지고. 아. 자, 이것도 정리해볼게요. 네. 우리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된 것들이 법인세법으로 넘어왔을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될 거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4등세차 투명기로 외우셨으니까 저도 그걸로 하거든요. 4등세차 투명기. 얘네들이 다 이제 불공제된 애들이잖아요. 그 내용 뭐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얘기할 거 없고. 얘네들은 법인세법으로 딱 넘어왔을 때 법인세법상의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얘네들은 인정이 돼요. 송금으로는. 그럼 왜 4등세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귀책 사유로. 그렇죠. 잘못한 거죠, 법인이. 네. 얘는 다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업과 무관하다. 사업자 등록 안 했다. 세금 계산서 안 받아왔다. 부실비제. 근데 얘네들은 귀책 사유가 없어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토지 산 게 잘못인가요? 차를 산 게 잘못인가요? 면세 사업하는 게 잘못인가요? 적대한 게 잘못인가요? 얘네들은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손금으로는 인정이 된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왜 매입세 불공제를 하냐면 공제를 하게 되면 그 부가세 논리가 틀어져요. 나중에 부가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논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송금으로는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상 어떤 원칙을 적용받게 되냐면 비용 배분의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용 배분의 원칙이 뭔지 감이 오실까요? 그 즉시 비용 처리하는. 그렇죠. 자산성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산성이 있다 그러면 네. 자산으로 보내야 되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단기 그냥 송금 처리하시면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차 관련해서 취득할 때 어떤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얘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수선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취득할 때 발생한 거니까 자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이 차의 취득원가로 가야 되고요. 이 차를 보유하면서 수선할 일이 생겨서 어떤 제품, 부품 같은 걸 샀고 거기에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그 매입세액은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이 아니니까 그냥 단순 보유할 때 발생한 거니까 걔는 비용으로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럼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얘 접대할 때 내가 부담한 그 매입세액은 어떤 자산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자산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손금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접대와 관련된 손금이니까 뭘로 가요? 접대비로 보는 거죠.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 추진비로 본다는 얘기는 한도 이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 추진비로 보셔야 돼요. 사업상 증여, 생산품 거기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에 매출세액이 그 아까 우리 1번 자료에서 봤던 동그라미 5번에 세 번째 점에 있는 그 생산품 제공 적대 그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500만 원에 10% 그래서 50만 원인 거죠. 금액이. 사업상 증여 같은 간주 공급이 있게 되면 우리가 부가세를 계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사업상으로 그냥 공짜로 주거나 직원이나 종업원에게 뭐 개인적 공급하거나 이런 우리가 다 간주 공급으로 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네. 최종 소비자한테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네,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증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매출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응 관계가 어긋난다. 네, 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건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가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어떤 조세라고 우리가 배우나요? 부가세를 처음에 직접세인가요? 간접세인가요? 간접세죠. 네. 그 간접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납세자와 담세자. 납세자와 담세 의무자가 다르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랑 달라요. 네. 납세 의무는 말 그대로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직접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고 납세를 해야 되는 사람은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내잖아요. 네. 거래징수라고 하고. 이런 문구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것을 예정한 조세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닌 중간 유통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최종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거래 과정에서 부담을 했던 매입세액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다 해줬는데 이 사업자가 그냥 공짜로 줘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간주 공급을 걸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세부담 없는 재화의 소비가 가능해져요. 누구도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재화가 소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를 부담하고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과의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공짜로 사업상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가세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공제받은 걸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습니까? 네. 돈 낸 적이 없잖아요. 과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사람에게 계산을 못하고 공제받은 거를 다시 추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 수험상 중요한 그 주제는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추가로 뭐 정리하고 싶다거나 평소에 뭐 잘 해결이 안 됐던 게 있었다거나 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세요. 아까 저 계산할 때 저는 그 비용 계산분이랑 건설 중인 자산분이랑 건물 개선분 이렇게 통째로 포함한 금액으로 그 계산을 했었는데 포함한 금액으로 어떻게 저 칠판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뭐라 했지? 여기서 만약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50이고 30이고 20이잖아요. 그러면 100인데 이 자료가 막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 금액에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었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여기다가 가감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2번 자료에 이제 이렇게 나왔고 비중고가 나왔고 3번 자료에서 그랬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된. 그러니까 비용 쪽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3번 자료에서 고정자산으로 계산이 된 업무 추진비 내역이 그랬다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그쪽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문제 내기 나름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항상 나눠서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죠.
3번 자료에서 판관비로 계산된 그랬으니까 네. 우리가 판관비 계산된 5천만 원에서만 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 자료를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이런 소모름 말고 소 자료 말고 네. 맨 처음 1번, 2번 이렇게 큰 무름 있잖아요. 네. 자료에서. 네. 그럼 이건 아예 그냥 따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아니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네. 다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관돼. 자료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예요.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그러면 독립된 자료인데 그런 언급이 없으면 다 연관된 자료라고 보셔야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수업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만족스러워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너무 얕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안 잊어버려요.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도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정리하세요. 앞에 이론 문제 풀면 싹 다 풀고 나서 네.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고 네. 나서 그 다음에 이론 정리를. 네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볼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틀린 부분만 그때는 틀린 부분만 보시고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났을 때는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싹 정리. 일일이 다 볼 거 없고요.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문제 풀다가 내가 딱딱 걸렸던 것들 네. 그것만 보시면 되죠. 어차피 일제 준비하면서 계속 여러분 보셨던 내용이잖아요. 네. 또 볼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